수십 년째 과학 분야 베스트셀러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수십 년 동안 전문가들의 찬사를 받으면서 큰 업적을 남긴 책이죠. 책을 읽다 보면은 종종 속이 불편하실 겁니다. 아니,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그냥 우리 인간은 유전자가 조종하는 꼭두각시라는 생존 기계에 불과하다. 인간은 본래 이기적이다. 우리의 속을 뒤집어 놓는 말만 골라서 하는 책 아닌가요? 이기적인 유전자는 그냥 흔한 과학 대중서에 불과할까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책의 제목, 이기적 유전자가 도대체 무슨 뜻인지 이 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제 안내를 따라서 즐거운 독서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우리는 행운하다. 이기적 유전자의 저자 리처드 도킨스는 나중에 다른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다수 사람은 결코 죽을 수 없다. 그들은 아예 태어나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티끌보다 더 적은 아주 희박한 가능성을 뚫고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과학은 우리의 삶이 이토록 경이롭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저는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후마니타스 칼리지에서 진화심리학을 공부하는 전중환 교수입니다. 오늘 저는 이 책 이기적인 유전자는 자연 선택의 단위가 유전자라는 것을 강조를 해서 생명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혁신시킨 책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책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좀 어렵죠. 그래서 진짜로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은 사람은 별로 없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만 들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사실은 안 읽었지만 감쪽같이 다 읽은 척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이 강의를 듣고 책을 정말로 끝까지 다 읽으시면 제일 좋겠죠.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이 책의 번역서를 처음 읽었습니다. 이 번역서를 읽고 독후감을 내라는 과제를 저희들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책을 읽었는데 진짜 너무 어려워서 못 읽겠더라고요. 솔직히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기적인 유전자가 우리를 조종을 한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길래 기분이 아주 나빴던 기억만큼은 확실히 납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책이라고 유전자가 어떻게 의도가 있냐고 아주 비판을 하는 독후감을 냈는데요. 글이 별로였던지 조교님이 별말 하지 않고 독후감을 나중에 돌려주시더라고요. 확실히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 제목은 읽는 사람을 불쾌하게 만듭니다. 도킨스는 이기적인 유전자 책을 읽은 사람들의 반응을 소개를 했는데요. 한 출판인은 이 책이 주는 냉혹하고 암울한 메시지에 충격을 받아서 사흘 동안 잠을 한숨도 못 잤다고 합니다. 어떤 선생님은 이기적인 유전자를 읽은 학생 한 명이 눈물을 흘리면서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을 했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인생이 공허하고 아무 목적이 없다는 것을 이 책을 읽고 알게 되었다면서 그 학생이 마구 울더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책은 인간은 이기적인 유전자가 조종을 하는 로봇일 뿐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책일까요? 사실 이런 해석을 뒷받침해 주는 증거로서 이 책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유전자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창조했다. 유전자를 보존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존재하는 궁극적인 이유다. 우리는 유전자의 생존 기계다. 이 문장만 놓고 보면 정말로 도킨스는 아주 극단적인 유전자 결정론을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이기적 유전자 책은 대개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2011년에
어떤 신문에 실린 독서 논술 기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적인 유전자에 따르면 친일파의 행동은 당연하다. 인간은 생존하도록 프로그래밍이 된 이기적인 유전자에 조종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친일파는 생존 프로그램이 뛰어난 유전자를 가졌던 로봇이고 독립운동가는 그게 고장이 났던 것이다. 그런 시시한 숙명론이 이 책의 전부라면 애초에 수십 년 동안 전문가들의 찬사를 받으면서 과학 분야 스테디셀러의 자리를 차지하지도 않았겠죠. 사실 좀 어줍지 않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책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제 안내를 따라서 즐거운 독서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첫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책의 제목, 이기적 유전자가 도대체 무슨 뜻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둘째, 이 책은 종종 그냥 남의 연구들을 잘 요약한 과학 대중서로 오해되는데요. 이 책은 사실 학문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아주 깊이 있는 학술서이기도 합니다. 이 책이 학문적으로도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셋째, 자연 선택의 단위가 유전자라는 사실이, 즉 도킨스가 유전자는 이기적이라고 은유를 하고 싶어하는 이 사실이 우리 자신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 책의 제목인 이기적 유전자는 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기적인 유전자는 선택의 단위가 유전자라는 것을 뜻하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절대로 유전자가 정말 이기적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은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설명하고 싶은 어떤 낯선 대상을 남들이 벌써 다 알고 있는 친숙한 대상에 빗대어서 설명을 하는 게 은유죠. 내 입술은 앵두요. 이 말은 내 입술이 아주 앵두처럼 아주 붉다는 뜻이죠. 어떤 은유가 별로 적절치 않다고 우리는 얼마든지 비판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은유를 진담으로 혼동을 하시면 아주 곤란합니다. 아니,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어떻게 사람의 입술이 식물성 과일이 될 수 있냐고 라고 벌컥 화를 내시면 아주 곤란하죠. 실제로 도킨스는 이 책에서 이기적 유전자라는 문구는 어디까지나 은유라는 것을 정말 여러 번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독자들은 은유를 진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네, 물론 대학교 1학년 때 저도 그렇게 착각을 했죠. 그렇다면요, 도킨스가 유전자가 이기적이라는 이런 은유를 통해서 정말로 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일까요? 도킨스는 이 책의 처음에 나오는 30주년 기념판 서문에서 이 은유를 정확히 이해하는 요령을 알려줍니다. 이 책 제목에서 강조를 해야 할 핵심 단어는 이기적이 아니라 유전자다 라고 도킨스는 말합니다. 도킨스가 이기적이라고 은유를 하고 싶은 그 무엇은 집단도 아니고 개체도 아니고 바로 유전자라는 뜻입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을 하면서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먼 과거의 환경에서 번식에 성공한 조상들로부터 유전자를 물려받은 아주 억세게 운이 좋은 행운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덕분에 생명체는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설계를 한 것처럼 보이는 대단히 복잡하고 정교한 생물학적인 적응을 갖게 됩니다. 이 때문에 새는 마치 하늘을 잘 날도록 누군가 설계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 때문에 물고기는 마치 물속을 잘 헤엄치도록 설계된 것처럼 보입니다. 바이러스는 숙주들 사이에 잘 전파되도록 누군가 설계를 한 것처럼 보입니다. 1859년에 찰스 다윈은 이렇게 마치 누군가가 일부러 설계한 것처럼 보이는 복잡한 적응은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라는 맹목적인 과정에 의해서 일어남을 발견을 했습니다.
자연 선택은요, 유전, 변이, 차별적인 성공이라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면 무조건 일어나는 과정인데요. 첫째, 변이입니다. 개체군 내의 개체들은 서로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딱정벌레의 몸 색깔에 갈색과 녹색이라는 변이가 있을 수 있죠. 둘째, 유전입니다. 변이 가운데 적어도 일부는 부모에서 자식으로 전해져야 합니다. 갈색 딱정벌레는 갈색 자식을 낳고 녹색 딱정벌레는 녹색 자식을 낳는 것이죠. 셋째, 차별적 성공입니다. 어떤 유전적인 변이는 개체의 번식에 도움이 됩니다. 다른 변이는 개체의 번식을 낮추거나 아무 영향도 없을 것이고요. 이를테면 갈색 딱정벌레는 배경이 되는 흙 색깔과 비슷하기 때문에 새들 눈에 잘 안 띄어서 잘 안 잡아먹힐 겁니다. 반면에 녹색 딱정벌레는 눈에 잘 띄니까 새들에게 잘 잡아먹히겠죠. 결국 세대가 지남에 따라서 몸의 색깔이 흑색깔이랑 비슷해서 새들에게 잘 안 잡아먹히도록 적응을 한 갈색 딱정벌레가 대세가 된다는 것이죠. 유전, 변이, 차별적인 성공이라는 세 가지 조건만 충족이 되면 무조건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가 작동을 해서 세상은 잘 날고, 잘 헤엄치고, 잘 뛰고, 잘 호흡하고, 잘 자는 그런 개체들로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도킨스가 커리어를 시작하던 1960년대에는 진화생물학계에 이상한 흐름이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른바 집단 선택론인데요. 자연 선택에 의해서 살아가는 일을 능숙하게 되는 그 무엇이 개체가 아니라 집단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집단 선택론자들은 자연 선택에 작용을 하는 단위가 종이나 개체군 같은 집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자식 개체군을 많이 생산을 하는 개체군이 그렇지 않은 개체군을 제치고 선택이 된다. 즉, 더 널리 퍼진다는 그런 내용이죠. 여기서 개체는 장기판의 조리입니다. 집단 전체의 이득을 위해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희생될 수 있는 조리죠. 그것이 바로 개체입니다. 즉, 집단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잘 희생을 하는 이타적인 개체들로만 이루어진 개체군은 서로 싸움박질이나 일삼는 이기적인 개체들로 이루어진 개체군을 제치고요. 더 번성을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노화에 대한 집단 선택론적인 설명은 이렇습니다. 배우 이정재 씨는 예를 들어 지금도 아주 큰 인기를 끌고 있고 여전히 미남이라고 찬사를 받잖아요. 그런데 제가 똑똑히 기억하는데 이정재 씨가 청춘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정말 데뷔 초의 사진이랑 비교하면 지금 이정재 씨의 사진이랑 비교를 하면은 역시 그래도 노화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1950년대에 어떤 유명한 생물학자는요, 노화는 종족 보존을 위해서 진화를 한 형질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주름살이 파이고 기력이 떨어지는 까닭은 파릇파릇한 젊은이들에게 자리를 양보를 해서 인간종 전체가 계속 건강하게 유지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흔히 우리가 듣는 종족 번식의 본능 혹은 종족 보존의 본능, 이런 말은 전형적인 집단 선택론적인 사고입니다. 이를테면 결혼하지 않고 요즘 이른바 욜로족이라고 하죠.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면서 인생을 즐기는 게 나한테는 제일 좋은데 우리 인간은 그놈의 종족 번식의 본능을 진화를 시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혼하고 자식을 낳아서 키우는 힘든 삶을 우리는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집단 선택론이 틀렸다는 것을 널리 알리는 것이 사실은 도킨스가 이 책을 쓴 주요한 목표 중에 하나였는데요. 여러분이 조별 과제나 팀 프로젝트를 하다가 절대 자기는 희생을 하지 않으려는 무임승차자에게 호되게 당해본 적이 있으시면 쉽게 이해를 하실 겁니다. 조별 과제에서 다 같이 자기가 맡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을 해서 모두 다 A+를 받으면 참 좋잖아요. 아니 근데 꼭 잠수를 타고
연락 두절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무임승차자는 남들의 희생을 착취를 해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아주 큰 이득을 누리게 되죠. 생물 개체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타적인 개체들로 구성된 집단에 돌연변이나 이주 등으로 이기적인 얌체가 하나 생겼다고 해보죠. 이 얌체는 남들을 착취를 해서 아주 큰 이득을 누립니다. 즉 정의상요, 이타적인 개체는 누구한테나 편견 없이 도움을 베풀고요. 이기적인 개체는 절대 남을 돕지 않고 남들이 주는 도움을 그야말로 받아먹기만 하기 때문에 집단 내에서 이기적인 개체는 언제나 이타적인 개체보다 자식을 더 많이 남기게 됩니다. 결국 여러 세대가 지나면 처음에는 그야말로 순전히 이타적인 개체들로만 이루어졌던 집단이요. 나중에는 이기적인 개체들로 가득 찬 집단으로 바뀔 것이겠죠. 한마디로 개체가 종 전체의 이득을 위해서 이 한 몸 기꺼이 바친다는 집단 선택론이 완전히 틀렸다는 목소리가 젊은 생물학자들 사이에 서서히 들리기 시작하던 이 1960년대에요. 도킨스는 이런 어떤 새로운 진화 패러다임이 출현을 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 책을 썼습니다. 방금 전에 딱정벌레 몸 색깔 유전자가 염색체상에서 들어가는 자리를 놓고 서로 경쟁하는 말하자면 두 버전, 즉 갈색 대립 유전자와 녹색 대립 유전자가 있다고 했는데요. 이 둘 가운데 딱정벌레의 번식에 더 도움이 되는 버전, 그러니까 갈색 대립 유전자가 결국 선택이 되어서 흔해진다고 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공한 유전자는 이기적이라고 도킨스는 은유를 했습니다. 다음 세대에 복제본을 많이 남기게끔 선택이 되는 그 실체는 집단도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개체도 아니고 유전자라는 것이죠. 언뜻 생각하면 개체 선택론이나 유전자 선택론이나 그게 그거 같죠. 그런데 왜 도킨스는 유전자 선택론이 맞다고 할까요? 그 까닭은요, 유전자만이 어떤 의미에서 불멸하기 때문입니다. 성공한 유전자는 복제본의 형태로 수천, 수만 세대에 걸쳐서 안정적으로 전해집니다. 오랜 세월에 걸친 자연 선택이 작용을 할 대상이 되는 것이죠. 반면에 개체는 너무 일시적이에요. 개체는 딱 한 세대 유지가 된 다음에 바로 사라집니다. 이순신이라는 개체를 이루었던 독특한 유전적인 조합은 이순신 장군이 노량해전에서 전사를 하면서 함께 사라졌습니다. 두 번 다시 이 지구상에 다시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유전자만이 불멸하기 때문에 수천, 수만 세대에 걸쳐서 작동을 하는 자연 선택의 단위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유전자가 이기적이라는 도킨스의 은유가 그래도 마음에 안 드시면요, 그러면은 은유를 건너뛰고 도킨스의 진짜 주장을 바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모성애는 이기적인 유전자의 생존 전략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엄마가 자식을 잘 돌보게 만든 유전자가 엄마가 자식을 별로 신경을 쓰지 않게 한 유전자를 제치고 자연 선택되었다, 이 뜻입니다. 이게 다예요. 정말입니다. 도킨스의 주장은 엄마의 마음속에 자식을 사랑하는 순수한 이타적인 동기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타적인 동기가 엄마의 마음속에 정말로 있는지는 일단 괄호를 쳐서 남겨두자는 겁니다. 그리고 행동의 결과에 초점을 맞추자는 거죠. 이렇게 유전자의 관점에서 행동을 이해를 하면은 왜 엄마의 자식 사랑이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가? 예를 들어서 왜 똑같이 아이가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도요, 남의 집 아이가 소란을 피우는 것이 내 아이가 소란을 피우는 것보다 더 꼴보기 싫은가? 이런, 왜 하필이면은 엄마의 모성애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가에 대한 진짜 대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다입니다.
두 종류의 복제자가 있을 때 여러 세대가 지나면 자기 복제본을 다음 세대에 더 많이 남기는 복제자가 그렇지 못한 복제자를 제치고 대세가 되겠죠. 이런 의미에서 성공한 복제자는 이기적이라고 도킨스는 은유를 하는 겁니다. 이 책은 복제자와 운반자를 처음으로 구별을 한 그런 업적이 있는데요. 바로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책은 수십 년째 과학 분야 베스트셀러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책이 어떤 진화생물학계에 독창적인 공헌을 한 학술서가 아니라 그냥 남의 연구들을 잘 묶어서 번지르르하게 잘 포장한 과학 대중서일 뿐이라고 지적을 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정말로 이기적인 유전자는 그냥 흔한 과학 대중서에 불과할까요? 사실 이 책 이기적인 유전자는 전문가를 겨냥한 학술서인 동시에 일반인을 위한 과학 대중서의 성격을 동시에 갖춘 책입니다. 도킨스는 이 책에서 유전자의 관점에서 진화를 이해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완성을 했습니다. 다윈은 원래 개체 선택론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20세기 전반의 생물학자들은 개체는 집단의 이득을 위해서 행동을 한다는 집단 선택론에 빠져들었다고 했는데요. 1960년대 들어서 집단 선택론을 강하게 비판을 하면서 개체 선택론, 정확히 말하면 유전자 선택론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문을 연 4명의 학자가 있었습니다. 이런 선배 과학자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도킨스는 유전자 선택론, 즉 유전자의 관점에서 진화를 조망하는 이론을 완성을 했습니다. 도킨스의 독창적인 기여는요, 불멸하는 복제자와 반드시 죽는 운반자를 엄격히 구별한 것인데요. 복제본의 형태로 수십만 년 동안 여러 세대에 걸쳐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자연 선택이 작용을 할 수가 있는 실체를 도킨스는 복제자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지구를 지배하고 있고 DNA라는 물질적인 토대를 지닌 복제자는 여러분들 다 알고 있죠. 유전자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그리고 지구에 나타난 비교적 최근에 출현한 새로운 복제자도 있죠. 밈입니다. 밈이라는 거는 요즘 아주 상당히 인터넷상에서 약간은 변질된 그런 의미로 쓰이는데요. 원래는 이런 어떤 문화적인 진화의 단위라는 뜻으로 도킨스가 처음 이 책을 통해서 제안을 한 새로운 용어였습니다. 유전자는 유전적인 진화의 단위가 되지만 밈은 문화적인 진화의 단위가 되는 것이죠. 예컨대 유행어라든지 누군가의 어떤 독특한 행동, 춤, 책, 노래, 이러한 사람들의 두뇌와 두뇌 사이로 전파가 되는 이런 문화적인 진화의 단위가 밈인 것이죠. 오빠, 돈 많아? 내 앞에 있네. 난 내 동생이 안 데려가다 한 자리에 두든지. 혹시 홍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뉴진스의 하이보예요? 도킨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가 밈이라는 그 개념을 제안을 한 까닭은 어떤 정말로 진지한 새로운 문화 이론을 제안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말하자면 유전자의 개념을 더 잘 설명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도킨스는 이야기를 합니다.
유전자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죠. 즉 우리 지구의 복제자는 유전자와 밈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개체나 집단은 너무 일시적이에요. 단 한 세대 만에 사라집니다. 이들은 복제자가 아니라 운반자입니다. 즉 복제자가 다음 세대로 이동을 할 때 타는 탈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도킨스는 책에서 생존 기계라는 말도 운반자와 같은 뜻으로 씁니다. 많은 분들이요, 여보시오, 아니 왜 개체가 자연 선택의 단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개체가 그럼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아, 내가 개체다 보니 참 그런 말 듣기 싫네요. 뭐 이렇게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많이 하시는데요. 절대 안심하십시오. 도킨스는 개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 책은 유전자의 관점에서 진화를 이해를 해야 된다고 수없이 강조를 하고 있으니까요. 책을 읽다 보면은 종종 속이 불편하실 겁니다. 아, 자꾸 유전자를 강조를 하니 이 도킨스 이 사람은 외부 환경의 영향은 전혀 없고 오직 유전자가 형질 발달을 결정을 한다는 유전 결정론을 주장을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죠. 역시 안심하십시오. 사람들이 유전자 선택론을 싫어하는 까닭은 유전자 선택론과 유전 결정론을 혼동을 하기 때문인데요. 이 둘은 매우 다릅니다. 유전 결정론은 개체의 형질 발달을 이야기합니다. 유전자만이 형질 발달을 전적으로 결정을 한다는 것이죠. 환경의 영향은 전혀 없고요. 예를 들어서 지능에 대한 유전 결정론은 지능은 타고나는 것이고 따라서 외부 환경과 무관하다. 어릴 때 아무리 책을 수천 권을 읽더라도 지능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그런 설명이 지능에 대한 유전 결정론입니다. 물론 유전 결정론은 틀렸습니다. 오늘날 모든 과학자는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이 정답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유전 결정론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반면에 유전자 선택론은 개체군의 진화를 이야기합니다. 시간 스케일부터 차이가 나죠. 형질 발달은 고작 한 세대 안에서 이루어지지만 진화는 한 세대가 아니라 수천, 수만 세대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자연 선택의 단위가 유전자라는 이론이 유전자 선택론입니다. 오늘날 진화생물학계의 주류 이론이기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과 달리요, 선택의 단위가 유전자라고 해서 갑자기 인간이 유전자의 명령을 무조건 따르는 꼭두각시가 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사실 도킨스는요, 이 책에서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론을 계속 강조를 합니다. 도킨스는 책에서 북극곰의 하얀 털 색깔을 예로 드는데요. 북극곰의 조상들은 하얀 눈으로 뒤덮인 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먹이를 향해서 살금살금 다가갈 때 먹이들이 잘 북극곰을 보지 못하게 하는 이런 하얀 털색 유전자는 당연히 북극곰의 과거 환경에서 조상들의 번식에 유리했겠죠. 그래서 오늘 태어난 새끼 북극곰의 몸속에는 여전히 털 색깔을 희게 만드는 유전자가 들어있는 것이죠. 만약 북극의 기후가 갑자기 변해서요, 북극곰이 초록색 나무들로 가득 찬 이런 숲과 같은 환경에서 태어나면 어쩔까요? 북극곰이 사냥에 나설 때마다 하얀 색깔은요, 위장이 되기는커녕 나 여기 있으니까 먹이 여러분들 어서 도망가세요 라고 먹이들한테 광고를 하는 격이 될 겁니다. 결국 하얀 털색 북극곰은 이 새로운 환경에서 곧 사라지게 되겠죠. 이렇게 과거에 지속적으로 존재를 했던 환경 요소가 오늘날에도 계속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정말로 그 요소가 나타나면은 그에 맞는 적응적인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이 유전자입니다. 말 그대로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전제를 하는 것이죠. 만약에 예측한 환경이 없으면 그냥 깨끗하게 말하자면 망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모든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엄마나 아빠 같은 주변 어른들이 모국어로 대화를 하는 것을 어깨너머로 자연스럽게
듣는 환경에서 자라기만 하면요, 말 2살 무렵에 저절로 제자제잘 수다쟁이가 되죠. 즉 우리 모두는 어릴 때 주변 어른들이 모국어로 대화를 하는 걸 계속 듣는 이런 환경적인 입력이 주어지면 그에 반응해서 2살이 되면은 모국어를 술술 하게 만드는 생물학적인 적응을 갖고 태어나는 것이죠. 정상적인 학이라도 부모가 언어 장애인이어서 어릴 때 남들이 모국어를 하는 것을 전혀 듣지 못하고 자라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2살이 되어도 모국어를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언어 유전자는 어려서 주변 어른들이 하는 모국어가 계속 어깨 너머로 들리는 환경적인 요소를 예측하고 그에 맞는 반응을 지정을 하는 것이죠. 5장에서 도킨스는 ESS, 즉 진화적으로 안정한 전략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들이 정말 다들 하나같이 키가 쭉쭉 커서 햇볕을 완전히 다 가릴 정도로 그런 울창한 숲을 아마 여러 번 보셨을 겁니다. 왜 숲속의 나무들은 정말 이렇게 필요 이상으로 키가 쭉쭉 클까요? 순전히 경쟁하는 주변 나무들보다 자기가 더 높이 솟아서 햇볕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입니다. 집단 선택론이 맞는다면요, 이렇게 개체들끼리 서로 조화와 공존을 이루어서 모두 난쟁이들로만 이루어진 집단이 개체들끼리 쓸데없이 키높이 경쟁을 벌이는 키다리 나무들로만 이루어진 집단을 제치고 선택이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난쟁이 나무들로만 이루어진 집단은요, 키가 아주 조금이라도 더 큰 돌연변이 나무에 의해서 쉽게 침범당하겠죠. 다른 나무들보다 아주 조금이라도 키가 더 큰 돌연변이 나무는 햇볕을 더 많이 받아서 아주 큰 성공을 거두게 되니까요. 물러설 수가 없는 것이죠. 게임에서 물러서지 않기 위해서 다른 나무들도 자기 키를 키우는데 전력을 투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나무가 바보스러울 정도로 쓸데없이 키만 쭉쭉 커질 때까지 이 어리석은 게임은 계속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곧게 뻗은 키다리 나무들로 빽빽한 숲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곧게 뻗은 나무들로 빽빽한 숲에서 각 개체들에게 이론적으로 최선의 결과를 주는 전략은 당연히 모두 똑같이 작은 키를 유지를 하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이 전략은 진화적으로 안정하지 않죠. 키를 아주 조금만 더 키운 돌연변이 전략에 의해서 바로 침입을 당합니다. 자연 선택은 오직 유전자의 복제 성공도를 최대화를 한다는 것을 이해를 하고 나면요, 이런 울창한 나무 숲은 너무나 당연하고 합리적인 모습인 것이죠. ESS는 진화의 종착역입니다. 여러분들 기차는 종착역에 도달하면 더 이상 안 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개체군이 ESS에 도달하면 계속 그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야외로 굳이 나가지 않고서도 동물들이 어떻게 행동을 할지 이론적으로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ESS가 막연하게 집단 전체의 효율 아니면 개체의 건강이나 행복을 최대화하는 전략이라고 잘못 이해를 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ESS는 어디까지나 나와 상대방의 전략이 서로 전략과 전략이 부딪히는 상황에서 내가 평생 낳는 자식 수, 즉 유전자의 복제 성공도를 최대화하는 전략입니다. 이 과정에서 개체가 불행해진다거나 건강을 해치는지 여부는 비유적으로 말하면 자연 선택은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죠. 책에서는요, 적을 만나면 무조건 그야말로 바로 소매를 걷어붙이고 주먹을 휘두르는, 무조건 피 터지는 전면전을 불사하는 매파 전략과 그리고 눈을 째려보면서 싸우는 신용만 하고 상대방이 정말로 전면전을 구사하면 바로 도망가는 그런 비둘기파 전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진화적으로 안정한 전략은 매파와 비둘기파를 섞는 혼합 전략이라고 이 책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건데요. 적을 만날 때마다 너 뭐야? 잘 걸렸어. 이러면서 피를 철철 흘리는 전면전을 감행을 하는 아주 성마른 개체가 있다면요. 당연히 이 폭력적이고 성마른 개체는 몸 이곳저곳에 아이고 이러면서
골병이 들고 뭐 흉터도 나고 뭐 손가락도 뭐 부러졌을 것이고 뭐 성한 곳이 별로 없겠죠. 하지만 모든 개체가 적을 만날 때마다 언제나 100%의 확률로 비둘기파처럼 행동하기로 다 함께 굳게 맹세한다면 어떨까요? 야, 다들 모여봐. 야, 우리가 이렇게 혼합 전략을 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 모두 순수한 비둘기파 전략만 항상 쓰면은 우리 각자는 지금보다 더 큰 이득을 얻을 수가 있어. 자, 이제 우리 모두 순수한 비둘기파가 되는 걸로 굳게 약속을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요. 예, 혼합 전략을 구사를 할 때 각자 얻는 이득보다 다들 순수한 비둘기파로 행동을 하면은 각자 더 많은 이득을 얻게 됩니다. 누구나 다 이렇게 골병 들 필요 없이 다들 자원을 평화적으로 나누게 되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언제나 비둘기파로 행동하는 이런 순수한 비둘기파 전략은 진화적으로 안정하지 않죠. 누군가 한 명이 배신을 해서 혼자서만 매파 전략을 구사를 한다면은 이 주변의 모든 비둘기파를 물리치고 엄청난 이득을 얻습니다. 남들은 다 내가 눈만 부라리면은 도망가니까 내가 혼자서만 주먹을 휘두르는 이런 매파는 큰 이득을 얻는 것이죠. 결국 다시 매파가 침투를 하기 시작해서 혼합 전략, 즉 진화적으로 안정한 전략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ESS는 집단 전체의 효율을 최대화하는 전략이 아니에요. 상대방과의 게임에서 내가 평생 낳는 자식 수, 다시 말하면 유전자의 복제 성공도를 최대화하는 전략이죠. 마지막 사항으로요. 인간이 이기적인 유전자의 생존 기계라는 사실이 우리의 삶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자연 선택인데 유전자를 다음 세대에 남기는 일을 잘하는 그런 개체를 만들려면 그 개체의 뇌를 어떻게 설계를 해야 할까요? 유전자를 후대에 잘 남기는 개체를 설계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말해서 수백만 년 전 기껏해야 100명 남짓한 사람들이 함께 살았던 수렵 채집 사회에서 조상들의 번식에 도움이 되었던 목표들, 예를 들어서 영양분이 풍부한 음식을 먹고 짝짓기를 하고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라이벌을 능가하고 자식을 잘 돌보고 친구들과 우정을 나누고 안전하게 지내고 전염병을 잘 피하는 것 같은 이런 여러 가지 목표들을 잘 달성을 하는 개체를 설계를 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목표를 이루면 쾌감을 느끼게끔 뇌를 설계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쾌감이 금세 사라지게끔 뇌를 설계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인간은 쾌락을 얻기 위해서 과거의 진화적인 환경에서 번식에 도움이 되었던 목표들을 아주 열심히 추구를 할 테니까요. 여러분이 SNS에 내가 올린 게시물에 남들이 좋아요 버튼을 많이 올려주면, 그래서 뭐 좋아요가 뭐 몇만 몇십만 이러면은 뭐 너무나 행복하고 밥 안 먹어도 행복한 까닭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맛있는 식사를 하면은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한 까닭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목표를 이뤘을 때 쾌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그 쾌감이 금세 사라지도록 뇌를 설계를 해야 되겠죠. 만약에 열심히 동물을 사냥을 해서 저녁 식사를 아주 맛있게 배불리 먹은 우리 조상이요, 이 한 번의 저녁 식사로 배고픔이 영원히 해결이 된다면 어땠을까요? 이 조상은 시원한 나무 그늘 밑에서 일주일 내내 아주 느긋하게 잠만 자다가 웃으면서 영양실조로 죽었을 겁니다. 즉 영양분을 계속 꾸준히 찾아서 섭취를 하는 개체를 설계를 하려면요, 오늘 식사를 통해서 얻은 쾌감이 내일이 되면 바로 사라지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개체는 내일이 되면 다시 배고픔을 느끼고 다시 고단한 사냥에 나서겠죠. 그래서 뭐 이른바 현타, 즉 현실 자각 타임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아, 그렇게 원했던 BTS 콘서트 갔다 왔는데 왜 이렇게 현타가 오지? 아, 요즘 그렇게 인기라는 드라마를 내가 맘먹고 24시간 정주행을 했는데 막상 다 보고 나니까 왜 이렇게 현타가 오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욕구를 충족을 한 다음에 큰 쾌감이 느껴지고, 그리고 그 쾌감이 계속 지속되리라는 처음의 기대와는 달리 쾌감이 금세 사라져서 마음이 허무해지는 현상을 요즘은 현타라고 이야기를 하죠. 많은 수험생들이 명문대에 입학만 하면 그때부터 영원히 행복을 하리라고 착각하는데요. 실제로는 명문대에 입학을 해봤자 그 명문대에 입학한 행복감은 불과 몇 주일이면 사라지고 새로운 고민이 또 계속 찾아오죠. 다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뭐 승진을 해봤자, 혹은 직장에서 그야말로 뭐 사장님이 돼봤자 기쁨은 잠시뿐이고 또 지속 시간이 결코 길지가 않죠. 하지만 우리는 내가 승진만 한다면, 내가 명문대에 입학만 한다면, 내가 로또만 맞으면은 내 행복감이 아주 최고가 될 거고 그 행복감이 영원히 지속되리라고 착각을 하죠. 과대평가를 하는 겁니다. 또 물론 과거의 진화적인 환경에서 번식에 걸림돌이 된 사건을 경험을 한다면 불쾌감을 느끼게끔 뇌를 설계해야 합니다. 요컨대 우리의 행복과 불행은 자연 선택에게는 수단일 뿐입니다. 목표가 아닙니다. 자연 선택의 목표는 단 한 가지입니다. 곧 유전자를 후대에 잘 전달하는 개체를 만드는 것이죠. 먼 과거의 진화적인 환경에서 조상들의 번식에 도움이 된 신민은 선택이 되어서 널리 퍼졌습니다. 그렇지 못했던 신민은 제거되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나 질투, 시기심, 분노, 불안, 혐오, 비탄, 이런 부정적인 정서는요, 우리를 정말로 괴롭히고 힘들게 하죠. 하지만 이러한 욕망이나 부정적인 정서는 수렵체제 환경에서는 번식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인간 본성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불안을 예로 들어보죠. 땅이 꺼질 것 같은 정말로 영혼을 갉아먹는 불안감은 우리를 정말로 괴롭히죠. 이런 불안감은 정말로 우리를 괴롭히지만, 하지만 뭐 태풍이 닥친다든지 뭐 기말 시험이 당장 내일이라든지 곧 닥칠 위협에 우리가 그 위협에 관심을 집중하고요, 그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동을 당장 수행할 수 있게 해주는 방어 기제가 바로 불안입니다. 바로 이러한 불안 덕분에 우리는 위협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행동, 즉 열심히 시험 공부를 하는 행동을 효율적으로 잘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집단에서 가장 사냥을 잘하는 내 친구에 대한 시기심은 정말로 나를 괴롭히고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래야만 밤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하고 바깥에 나가서 밤새도록 제가 창 던지기 연습을 하게 될 테니까요. 하지만 이 시기심이라는 정서는 수천만 명이 모여 사는 현대의 산업사회 환경, 즉 나보다 더 잘생기고 나보다 더 예쁘고 더 능력 있는 사람을 얼마든지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 현대의 산업사회 환경에서도 이런 시기심은 시도 때도 없이 발동을 해서 나를 괴롭힙니다. 여러분들 현대의 환경이 과거의 환경이랑 얼마나 다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뭐 나와 동년배, 그러니까 기껏해야 뭐 한 10명 정도 사이에서 가장 뭐 잘생기거나 아니면 가장 창을 잘 던지거나 이런 거는 결코 그렇게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겠죠. 하지만 요즘은 뭐 잘생기려면 뭐 원빈 정도는 돼야 좀 잘생긴 것이고, 돈이 많으려면은 뭐 빌 게이츠쯤은 돼야 좀 진짜 돈 많다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시기심은 말하자면 현대의 환경에서도 쓸데없이 발동해서 나를 괴롭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간은 우주 전체에서 유일하게 자신이 왜 존재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아낸 동물입니다. 유전자의 이해관계는 우리의 이해관계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자연 선택은 개체의 행복이나 건강, 생존에는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자연 선택은 오직 개체의 번식 성공도, 즉 평생 낳은 자식 수, 다시 말하면 유전자를 다음 세대에 많이 퍼뜨리는 데에만 말하자면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를 움직이는 정서나 욕망은 먼 과거 조상들의 번식에 기여했다는, 말하자면 대단치 않은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졌을 뿐입니다. 이런 감정이 우리한테 진화를 했다고 해서 내가 반드시 어떤 감정이나 욕망에 반드시 휘둘려야 될 의무나 당위는 전혀 없어요. 아, 내 입사동기는 승진했는데 난 이게 뭐야? 아, 난 패배자야. 이런 식으로 나를 괴롭히는 시기심을 오늘날 21세기를 사는 우리가 굳이 따라야 될 필요는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 책은 후대에 복제본을 많이 남기도록 선택되는 단위는 유전자라는 것을 주장을 해서 생명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혁신시킨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도킨스는 이 책의 마지막에서 우리 인간만이 유일하게 이기적인 복제자의 폭정에 반역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유전자의 이해관계와 나의 이해관계는 일치하지 않아요. 더 행복한 삶과 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진화한 인간 본성을 거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달콤한 음식을 사양을 할 때마다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아침에 게으름을 피우고 싶지만 꾹 참고 아침에 일찍 일어날 때마다, 그리고 가난하고 초라하고 더러운 이런 외국인 난민들을 보면은 저절로 얼굴이 찡그려지지만 이거는 잘못된 태도고 난민 차별은 하면 안 된다고 우리가 성숙하게 발언을 할 때마다 우리는 이기적인 복제자의 폭정에 반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